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1주차 1강입니다. 자, 그 테세우스가 그 아버지가 하룻밤 정을 나눈 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테세우스가 장성하게 됐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나면서 혹시라도 아들이 태어나면 바위 밑에 신표, 심볼라를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심볼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뭐 저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그 상인들끼리 거래할 때 외상이죠, 외상거래. 근데 이제 외상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나무 판자 같은 거를 거기다가 이제 그 외상 대용을 쓰고 반으로 부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딱 맞춰보면 딱 맞으면 서로의 징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심볼라라고, 그리스어로는 심볼라라고 해요. 심표를 두고 갔는데 뭐 그 나무 조각이 아니라 이제 내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샌들과 칼인 거예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장해지니까 바위를 들칠 만한 힘이 생겨서 들어보니까 그 밑에 이제 샌들과 칼이 나왔다 이런 거죠. 이 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를 찾는데 또는 어떤 것의 그 적통임을 증명하는 징표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의 유리왕이 이제 고주몽이었죠. 그래서 칼을 두고 가서 나중에 아들이 돼서 왕이 되는 그 얘기가 유리왕과 관련돼 있고, 아더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엑스칼리버 그 칼을 이제 바위에 꽂혀 있는 칼을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왕임을 증명하는 징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아데라는 유명한 그 신화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화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모두 강대선의 책에 있는 얘기지만 돌에서 금속을 뽑아낸다 대장장이가. 근데 이제 고대인들에게는 그거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다고 생각되는 거죠. 나도 이제 이 책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앞부분을 보니까 재밌으니까 처음에 이제 철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금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철은 나중에 그 기술이 발전되는 거고, 대략 기원전 한 12세기 뭐 전후에서 한 지역에서 발생해서 이제 퍼져나갔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구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구리는 좀 노출된 형태로 있어서 재련이 쉬웠는데 철이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가 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던 기원전 12세기까지만 해도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리와 청동 섞어서 만드는 좀 단단해지는, 구리는 좀 무르니까 그 시대인데 기원전 8세기 9세기 되면 이제 철기 시대죠 이미.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대장장이가 금속을 뽑아내고 그 철은 처음에는 무슨 실용적 용도보다는 뭐 종교적이고 장식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해요. 귀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운석에서 뽑아냈다고 합니다. 운석이 좀 더 뽑아내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석 자체가 금속 덩어리니까, 왜냐하면 그 대기권을 통과할 때 뜨거운 열 때문에 웬만한 것 다 타버리고 금속 부분만 녹았다가 다시 뭉쳐졌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자연적 야금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에서 금속 뽑아내는데 그게 마술적인 거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대장장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제례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칼이라는 게 저런 식의 어떤 마법적인 힘을, 그래서 어떤 정통성을 증명하는 징표로 사용됐다, 뭐 이런 얘기를 엘리아드가 하고 있어요. 뭐 짧지 않은 책이니까, 짧은 책이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보세요. 과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 강의를 볼 때쯤 여러분들은 뭐 중간 과제는 이미 지났겠고 기말 과제를 향해 가고 있을 때니까 뭐 상관없겠네요. 자,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 트로이젠과 아테네는 바다를 두고 맞보는 사이였기 때문에 해로로 가면 되게 짧은데 일부러 이제 돌아서 가는 거죠. 육로를 통해서 헤라클레스처럼 업적을 쌓기 위해서. 헤라클레스가 이미 유명해진 다음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테세우스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헤라클레스를 염두에 두고 테세우스의 신화들을 말하자면 만들어 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헤라클레스처럼 업적을 쌓기 위해서 육로를 선택했고, 근데 마침 또 이때 시점이 어떠냐면 헤라클레스가 이피토스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헤라클레스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 헤라클레스는 사는 동안에 여러 차례 광기에 빠지거든요. 헤라 때문에. 그러니까 헤라가 그 이오도 뭐 미치게 만들었던 그 어떤 등해를 보내서 거의 광기 상태로 만들었던 그런 정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헤라의 능력 중에 그런 광기와 연결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팔레라는 여왕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시점이어서 헤라클레스가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징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라서 세상이 좀 험해졌다 뭐 이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막간을 노려서 테세우스가 이제 업적을 쌓는 거죠. 근데 헤라클레스는 주로 괴물들을 상대한 것인 반면에 이 사람 헤라클레스가 이제 테세우스는 사람들이고 대체로 도구를 지녔거나 아니면 뭐 가축과 관련된 뭐 이런 들짐승이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헤라클레스가 이제 굵직한 괴물들은 처치를 다 했기 때문에 개명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트로이전에서 특히 올라가다 보면 마주치는 곳인데 에피다우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피다우로스는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텐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을 모시는 도시예요. 그래서 휴양 도시인데 고대로부터 거기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좋은 신전이 아주 근사한 신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이 찾아가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신전 의술의 형태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비는 거죠. 근데 뭐 당일치기가 아니고 맨날 며칠 거기서 묵으면서 무슨 뭐 약수물도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치성도 드리고 뭐 이러는 거죠. 무슨 뭐 옛날에 그 아들 못 낳는 엄마들이 거기 절에 찾아가서 불공 드리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숙소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 이제 극장도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극장, 그러니까 그 비극도 상연하고 뭐 이런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고대 극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극장이라는 게 나중에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무대 같은 이제 마당 같은 무대가 하나 있고, 그 무대를 두고서 이제 그 층층 계단 형태로 이렇게 관객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무대 쪽에서 저 관객석까지 가득하거든요. 사람이 뭐 이게 손마디 하나만하게 보일 정도로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데, 그 무대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면 저 끝까지 까마득한 거기까지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음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정기적으로 비극 공연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름 내에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름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아스클레피오스 극장에서 꼭 연극을 비극 무대를 한번 구경해 보기 바랍니다. 경치도 아주 좋고. 자, 그래서 에피다우로스에서는 이제 몽둥이를 휘둘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페리페테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패는 종류죠. 그래서 이를 제압하고서 몽둥이를 자신의 것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뭐 헤라클레스도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테세우스도 몽둥이가 자신의 어떤 징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이제 코린토스인데, 그거 보셨죠? 이렇게 트로이전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에피다우로스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서 펠레폰네스 반도에서 본토로 들어가는 길목인데가 바로 코린토스인 거예요. 그 운하가 있다고 했던 곳. 그 코린토스 지협,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있는 좀 좁은 땅, 뭐 이런 거는 지협이라고 하죠. 해협과 반대말이죠. 지협. 거기 이제 소나무 사나이, 이게 소나무 사나이 표현은 이제 강대에서 쓰신 건데, 시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역시 또 지나가는 사람들 행패를 부리기를,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아마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서 그럴 텐데, 소나무 잡아당겨서 양 다리를 양쪽 소나무에다 묶어서 소나무를 딱 놓으면 이게 소나무들이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탄성에 의해서 간행에 찢어지거나, 또는 한쪽 가지를 붙잡아서 발을 묶어놓고 펴놓으면 튕겨서 날아가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못된 짓을 하는 악당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나그네를 괴롭히는 거는 제우스가 못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얘기했죠. 제우스는 나그네를 보살피는 이방인을 위한 신이라고 했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왜 그 정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외교 관계라는 게 그렇게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그네의 편의를 봐주는 어떤 문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으로 고대 그리스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자기 과시의 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누구죠? 아유, 저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이제 그 현대 작가가 있어요. 그리스의 현대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는 뭐 날 좀 우리 어떤 되면 이제 그 동네 어귀에 나가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억지로 끌어다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며칠 묵게 하고 대접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던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묵게 해주고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뭐 관례인 것처럼. 그래서 거꾸로 이제 푸대접하는 건 고약하다고 그러고 뭐 그랬던 거죠. 사실은 또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소식이 잘 전해지고 뭐 신문 방송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나그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접하는 쪽에서도 뭐 얻는 바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접을 받으면 자기가 그때 다시 그 나그네의 고향으로 놀러 가면 그쪽에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문끼리 어떤 우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설린 조약이 아니라 가문끼리 어떤 조약 같은 어떤 오랜 맹약이 생겨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를테면 아테네 사람이 스파르타 집안과 이렇게 왕래가 해서 서로 크세노스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나그네라는 뜻인데 크세노스 관계가 되면 아테네에 있는 가문이 스파르타를 어떻게 대변해주는 외교부 역할 같은 것도 대신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니스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서 사지를 찢어서 해치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까지 하고 좀 또 그림을 봅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엄마 보이죠? 엄마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어서 여신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림 중에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보티첼리의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 초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전까지 중세 시대에는 여성의 누드를 그릴 수가 없었죠. 기독교의 엄격한 금욕적 성격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을 원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을 그린다고 해야 이제 뭐 성모라든가 뭐 마리아 이렇게 그리는 거고, 누드를 그릴 수 있는 조건은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정도, 뭐 이 정도 그릴 수 있는 거였는데 보티첼리에 와서 근대가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긴 했는데 여전히 금목적인 정신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화를 그린다는 목목하에 누드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티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누드화가 굉장히 이렇게 절제돼 있어서 야하지 않고 고상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드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신화상의 인물들을 그려야 하고, 신화상의 인물들 중에서도 신들이 나오는 거니까 신들과 관련된 그림들을 그려야 누드화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속설이 생기지 않았나, 충분히 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신성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신화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가슴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랄까요, 뭐 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이 엄마가 아들도 얼굴도 좀 약간 동화적인 얼굴 그림 아닌가 싶어요. 근데 돌을 들어서 밑에 샌들과 칼을 찾는, 엄마도 샌들을 신었죠. 자, 아이트라요. 이거는 이제 롤랑들라 이르, 이름 좀 어렵죠? 롤랑들라 이르 이렇게 돼 있어요.
테세우스와 어머니 아이트라라는 제목인데 1635년에서 36년 사이의 그림이고 부다페스트 미술관에 있다네요. 자, 이게 코스입니다. 트로이젠이쯤에 있고 페리페테스를 여기 저기 에피다우로스에서 처치하고 시니스는 여기 코린토스에서 처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사람 먹는 돼지가 나오고 스키론이 나오고 케르키온이 있고 프로크루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동치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테세우스의 모험들을 퀼리아, 퀼릭스 이런 술잔 여기 바로 정면에서 보니까 얕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깊숙하진 않아요. 술잔처럼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술잔인데 이런데 술 먹으면 맛있겠죠. 도자기 자체가 아름다워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그 유명한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고 있는 소머리를 끌고 나오는 테세우스가 가운데 있고 여기 여러 모험담이 있습니다만 다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 부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여기 침대 같은 거 보이니까 이게 프로크리테스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이 자세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저기 엘레우시스에 나오는 케르키온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걸 테고 여기 소나무가 저기도 소나무가 있고 이것도 소나무가 있어서 좀 애매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뒤에 나올 얘기니까 여기 이제 소가 있고 그렇죠? 여기도 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노타우로스의 아버지예요. 이 소가 마라톤의 황소인데 나중에 다시 또 바로 이어서 얘기할 겁니다. 저 멧돼지가 저쪽에 있죠. 그건 이제 세 번째 모험인데 그래서 이 기원전 440년에 430년경 작품이고요. 영국 박물관에 있답니다. 옛날에는 뭐 대형 박물관 그랬는데 우리가 뭐 대자를 붙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 여기 하도 그림이 없어갖고 아무리 뒤져도 페리페테스와 관련된 그림이 없어서 요 그림을 따오긴 했는데 여기 좀 몽둥이 철퇴 같아 보이는데 칼 들고 있는 아버지 심표인 칼 들고 있는 테세우스라서 여기 뭐 고음 가죽 같은 걸 뒤집어 썼나 봐요.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없던데 아무튼 이런 그림이 있는데 출처를 모르겠어요. 누가 그린 건지 뭐 어디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하여튼 아쉬운 대로 이걸 사용을 했고요. 여기 시니스 소나무 가지가 나와 있죠. 소나무 가지를 잡아당기고 있는 테세우스 칼을 차고 있고 몽둥이는 어디다 뒀나 모르겠네요. 이게 아까 그 장면에서 따온 거죠. 자, 그 다음 모험이 이제 크롬미온의 암퇴지. 크롬미온이라는 곳에 있는 암퇴지인데 퇴지인 거예요. 퇴지, 퇴지 된다. 퇴지. 가축이죠. 그러니까 뭐 그 무슨 키마이라니 무슨 뭐 이상한 괴물이 아니고 막 뒤섞인 괴물이 아니고 이미 세상은 안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책에 보면 괴물들은 있었을까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룡 이런 거 괴물들이잖아요. 진화론에 입각해 보면 그런 괴물들이 있었다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점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신화라는 시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테세우스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만 있는 겁니다. 생물의 질서가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치한 거고. 그다음에 코린토스 여기도 코린토스 또 나오네. 앞에 어떤 거였죠? 코린토스 두 번 나오나? 시니스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게 코린토스 지역인데 여기도 넓은 의미의 이제 코린토스 안에 속하는 곳이네요.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
여기 코린토스 지역에 있는 스케이롯 대야사나이라고 붙여놨는데 나그네를 붙들어다가 자기 발을 씻기게 하는데 낭떠러지 앞에서 발을 씻기게 한 거죠. 그러다가 그 가슴팍을 발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 밑에 이제 거북이가 있어서 절벽 아래서 또 받아먹고 뭐 이랬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처치하고 역시 엘레우시스라는 곳에 갔더니 이건 엘레우시스의 왕인데 씨름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왕이 몸소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다 씨름 시켜서 죽이는 그런 케르키온이라는 고약한 친구가 있는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고. 자, 여기 또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더니 지난번에 했던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녹음했는데 녹화를 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 다시 하는 거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군요. 자, 그 아테네에 도착을 했더니 아버지 곁에 여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메데이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사연이 구구절절이고 또 뒤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 이아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아손에게 그 지역의 왕이 황금 양털을 가져와라. 콜키스라는 곳에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와라. 원래 여기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인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 양이 있는데 그 양의 털을 가져오라. 털 가죽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러 아르고스라는 배를 타고 영웅들을 모집해서 모험을 떠납니다. 이 모험 이야기는 훨씬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작가에 의해서 책으로 나왔지만 모험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모험인 거예요. 지금 시점을 보시면 대충 어느 시점인지 알 수가 있어요. 헤라클레스 비슷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아손이 콜키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또 왕이 이 황금 양털을 내놓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과업을 시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왕의 딸인 메데이아가 이아손의 미모에 반합니다. 그래서 마녀예요. 마술을 쓰는데. 그래서 이아손을 도와주죠. 그리고 도와주다 못해 이아손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왕이 양털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양털을 빼돌리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근데 뭐 쫓아온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도 하고. 그런데 이 이아손이라는 친구가 너무 미모가 발달한 나머지 메데이아를 또 배신하고 이게 코린토스의 왕녀랑 결혼하려고 해요. 이게 그 왕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한을 품고 끔찍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음에 할 때 합시다. 그래서 이아손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복수한 다음에 갈 데가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근데 마침 아이게우스가 그때 트로이젠에서 그 신탁의 해석을 받고 고향으로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에 역시 또 왜 해로를 안 택하고 육로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육로를 타면서 가다가 코린토스에서 우연히 메데이아를 만나고 메데이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데이아가 뱀이 끄는 날아가는 마차를 타고 아테네로 가서 아이게우스와 결혼한 겁니다. 그 사이에 아들도 있어요. 아들이 있나? 뭐 그건 좀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메데이아는 척 보니까 이제 아이게우스의 적자인 걸 알고 해치우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역시 미션을 줍니다. 미션이 뭐냐면 테세우스에게 마라톤의 황소를 잡아오게 합니다. 자, 여기도 또 사연이 또 길어요. 구구절절이. 자, 이 황소는 어떤 황소냐? 자,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황소 모습을 변해서 크레테에 갔죠. 그래서 애들을 낳는데 그게 미노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노스가 이제 성장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왕권 분쟁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노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적통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징표로
바다에서 황소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신이 주신 것은 다시 신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황소가 너무 잘생긴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포세이돈이 안갚음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미노스의 왕비였던 파시파에가 그 황소에 반하게 합니다. 하여튼 그 그리스 신화의 상상력이라는 건 좀 대단해요. 그래서 파시파에가 몸이 달아갖고 저 황소랑 결합을 하고 싶은 거죠. 정을 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를 찾아갑니다. 이 다이달로스가 참 묘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경계가. 그래서 마치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아요. 미친 과학자. 뭐 자기가 과학을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죠.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노스는 여기 왜 있었죠? 뒤에 설명할 거였나? 그렇죠. 뒤에 설명할 거예요. 미노스가 왜 여기, 미노스가 아니라 다이달로스는 왜 나오는지. 지금 내가 지난주 강의랑 막 내용이 뒤죽박죽이 돼갖고. 그, 다이달로스는 아테네 출신의 유명한 장인입니다. 장인이라는 건, 자기 부인의 아버지, 그 장인이 아니고요. 그 명공, 물건 만드는 사람. 그리스어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별거 다 만드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악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과 수간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냐? 암소 모양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 안에 파시파스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포세이돈이 보낸 황소가 진짜 암소인 줄 알고 반해서 결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났는데 미노타우로스입니다. 미노스에다가 타우로스가 합친 건데 타우로스가 소예요. 그러니까 미노스의 소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의붓아들이 생긴 셈인데 그 미노타우로스를 위해서 또 이 다이달로스는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미로를 만들어 줍니다.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그 어떻게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좀 비슷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자화상 같은 거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서 굉장히 자애롭고 현자 같고 뭐 그렇잖아요. 천재니까 또. 근데 천재인 만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역시 선악의 저편에 가 있습니다. 그 프리드리 니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악의 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초인이죠, 초인. 그러니까 다빈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전쟁 무기도 만들어 줍니다.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그때마다 그 분야에서 아주 최첨단의 어떤 능력들을 발휘했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끝간데 없이 막 가는 것처럼 다이달로스도 뭐 선악의 저편에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포세이돈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자기가 보내는 소가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헤라클레스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2가지 임무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친 소를 잡아오는 거였어요. 크레타에 가서.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잡아왔는데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왕이 시킨 일이거든요. 근데 에우리티스 왕이 그걸 보고서는 잡아오니까 됐다 풀어줘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소가 어디 가서 행패를 부렸냐면 마라톤에 가서 행패를 부른 겁니다. 마라톤이 어디죠? 그 마라톤이에요. 42.19km.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 연합군이 마라톤이라는 벌판에서,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서 좀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곳입니다. 얼마 떨어졌다? 42.19m 떨어졌던 곳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중과부적이었어요. 페르시아는 대군이었고 아무리 막강 스파르타도 있었지만 아테네와 연합해서 그걸 무찌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뜁니다. 한 사람은 아테네로 뜁니다. 42.19m를 뛰어간 거예요. 쉬지 않고. 뭐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디 뛰냐면 스파르타로 뜁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훨씬 멀어요. 맨날 며칠을 뛰어요.
그게 마라톤만 그래서 경기가 된 거죠. 마라톤 경주라는 게 생긴 거고, 스파르타까지 뛰었던 그 경주는 그리스 내부에서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크로스 컨트리 같은 거죠. 길게 경기하는. 그래서 그 마라톤에 있었던 그 황소를, 미친 소를 잡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테세우스가 그것도 역시 해치고 돌아왔는데, 그러자 그 메데이아가 독약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게우스에게 이제 술이라고 뭐 수고했다는 의미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아이게우스를 속인 게 아니라 아이게우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자가 당신을 위협할 사람이다, 뭐 이런, 당신의 왕위를 빼앗을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맞았는데 뭐 뒷얘기를 들으면 아세요. 그래서 아이게우스가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고 줬는데, 주다 보니 주니까 아마 이제 그 테세우스가 칼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을 보고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제 잔을 치우게 떨구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부자상봉이 이루어졌고 메데이아는 도망갑니다. 자, 이게 크로미온의 암태지. 아까 보였던 그 술잔의 한 장면에 있는 거고, 저 몽둥이 보이시죠? 몽둥이를 들고 황소를 다스리고 있는 장면이고, 옆에 침대 약간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이제 씨름하는 모습. 케르키온, 엘레우시스의 케르키온이죠. 엘레우시스가 그리스 아테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립된 곳이었고, 그때 기억나시죠?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를 찾아 헤매다가 엘레우시스에 와서 그 지역의 왕의 환대를 받고 기특해서 거기 있는 두 아들을 신으로 만들어 주려다가 오해를 받아서 못하게 되자 그 중에 한 아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고, 거기서 그때 그래서 엘레우시스 비교라는 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걸 뭘 보여주는지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비교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아테네가 엘레우시스를 이제 합병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엘레우시스의 종교는 그대로 아테네에 흡수가 돼서 아테네 4년에 한 번씩 있는 판 아테나이아 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 축제의 행사 중에 하나가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레우시스까지 제물을 갖다 바치는 행렬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멀지는 않은 거죠. 한 몇 시간 거리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축제 한 일부분이 될 정도로 그 아테네에게는 엘레우시스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케르키온을 처치했고, 이때는 아직 합병이 되기 전이었겠죠. 여기 이제 아마 엘레우시스 위치를 표시한 지도였던 것 같고, 여기 프루쿨테스 침대가 있는 걸 보고, 이제 프루쿨테스 침대는 뭔지 아시죠? 프루쿨테스라는 사람이 역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침대에다 눕혀갖고 침대보다 사람이 길면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침대보다 짧으면 침대만큼 잡아 늘리고,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유로 많이 쓰죠. 프로크테스 침대라는 건 우리 속담에 이혈령 비혈령,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한다, 자기 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프루크테스의 침대라고 부르는 거죠. 얘기를 다 한 거죠 아까. 여기 그 부분이 빠졌군요. 프루크테스 침대가 여기 왜 빠졌지? 거꾸로 가고 있구나. 여기 마지막 이게 마라톤의 황소. 아까 봤던 거 크루미온의 암태지는 이거는 기원전 435년에서 415년 사이 거고, 에틱 베이스 페인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카 지역의 화병 화가 뭐 이렇게만 돼 있고, 두 번째
다시 돌아가야겠군요. 요거죠? 요거. 그러면 안 되지고 두 번째는 요거. 예. 요거는 기원전 500년에서 470년 사이. 이거는 프루쿨테스 기원전 470년에서 460년 사이 놀라라는 곳에서 온 것이고, 요거는 안에 은이래요. 은을 장식으로 한 거고, 역시 술잔 형태죠. 퀼릭스라는 술잔 형태고, 기원전 445년에서 440년 사이 있고, 불가리아에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이 멋있죠? 테세우스고 나이든 아이게우스 왕이 저기 있고, 내가 저 빨간 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일장기 뭐 이런 거 한 거, 우길승천기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 맞은편에 메데이아의 저 도발적인 포즈, 저 퀼릭스라는 술잔을 이렇게 딱 내밀고 있잖아요.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테세우스. 자, 이게 몽둥이역인데 몽둥이역 있고, 이 작품은 1910년에 스코틀랜드의 예술가인 윌리엄 러셀 플린트라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라파엘 전파라고 하군요. 예. 조금 길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 뒤에 모자이크도 있고 그림 참 멋있어요. 일단 여기서 하나 끊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